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동네에서는요, 지금 사이버 트럭이 너무 자주 보여서 뭐 어딜 가든지 사이버 트럭이 보이니까 벌써 많이 팔린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네 특성상 그렇겠죠. 이제 오토파일럿 테스트 하느라고. 그래서 정말 많이 팔린 느낌이 드는데, 기존의 이제 매스미디어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죠. 워낙에 테슬라가 광고를 안 하다 보니까요. 시작하기 앞서 테슬라 텍 코리아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현재 경쟁사들 중에서는 최고의 전기 픽업 트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논란거리죠. 근데 아마 일론 머스크도 논란이 된다라는 게 화제성이 있다라는 거? 뭐 이분은 워낙 관심을 받기 좋아하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광고를 안 해가지고 너무 비판적인, 이렇게 새롭고 신기한 혁신을 하는 것에 좀 응원을, 직업병인가요? 그래도 응원을 좀 더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틀린 이야기로,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기반으로 제가 요목조목 다시 한번 장점과 이 비판적인 거를 제가 좀 더 다시 되짚어 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V12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감기가 계속 돌아서 종류별로 다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님 늘 감사합니다. 자, 테슬라의 이 디자인 말이 많죠. 전 너무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특히 댓글 보니까 저거 보면 보행자 치면은 큰일이다, 저거 피해 다녀야 된다, 죽는다, 저런 거 위험해서 도로에 끌고 다니게 하면 되겠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미국에는 페데스트리언 임팩트 로우가 없습니다. 미국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도의적으로라도 문제가 없냐? 근데 여기 상황이요, 워낙에 픽업 트럭이 많고, 구글 바드나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은 좀 더 드라이버 비헤이비어, 그러니까 운전자의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워낙 자동차의 나라다 보니까 보행자는 정말 신경을 잘 안 쓰는,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운전자에 좀 더 큰 책임을 주다 보니까 운전자가 미리 피할 수도 있는 거죠. 보행자를 피한다든지. 그리고 여기는 테크답게 주행 보조가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러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파워풀 로빙 그룹,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누누이 제가 지엽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1위, 2위, 3위가 30년 동안,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래도 제대로 통계가 나오는 픽업 트럭 1, 2, 3위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포드 F150 한 번 빼고 계속 1위를 했죠. 그 1위도 사실은 딴 픽업 트럭한테 준 거고, 사이버 트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이버 트럭을 리뷰하는 아주 핫한 3대장, MKHBD라든지 해거티 TV, 제이슨도 그렇고, 뭐 탑기어, 카와 뭐 얘기 나오는데 거기 리뷰를 종합해보면 특히 이제 제이슨은 F150이나, 거기서도 보행자 보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F150이나 얘나 맞으면 죽는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미국엔 이미 이런 차가 너무 많이 팔립니다. 픽업 트럭이 안전한 척 하려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죠. 모양을 좀. 그러나 그런 척이지 높이나 무게 이런 거 보면 그냥 맞으면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이게 금지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즘 트렌드가 미국도 보행자의 위험성,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게 많이 올라가지만, 워낙에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리는 동네라서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 딱히 뭐 보행자에게 특히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여기 기준으로요. 물론 이렇게 무거운 차가 이 높이로 위험하죠. 그렇지만 테슬라에게는 FSD라는 FSD 베타도 있죠. 정말 압도적인 주행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마치 다른 회사보다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어차피 얘도 개입하지 않냐, 너도 개입하지 않냐, 맞는데요, 개입하는 게 다른 회사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오늘도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제가 세크라멘토를 좀 놀러 갔다 오는데, 나중에 그 영상을 차에서 아직 안 뺐는데,
뺄까 하는데 고속도로를 다들 시속 100km 넘게 달리는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걸어가려는 행인을 만나서 제가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와 진짜. 근데 테슬라는 그걸 정확히 인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개입은 하지만 종종 완벽히 100% 믿을 수는 없지만 훨씬 더 많은 걸 보고 훨씬 더 안전하게 저한테 경보를 줍니다. 다른 차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직접 소유하지 않아서 어차피 개입하는 거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다른 회사 차들을 가끔 몰아보고 주변 친구들도 있으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완전히. 근데 100% 못 믿죠. 로보택시는 아닌데 얘가 아예 몇 수 앞서서 안전한 건 맞기 때문에 이런 게 저는 돌아다녀도 미국 상황에서는요. 한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게 팔기가 어렵겠죠. 사이즈라든지 보행자 보호라든지. 근데 FTA가 맺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사이버 트럭은 미국에만 팔 생각입니다. 당분간.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무슨 보행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다 한들 다른 차들이 더 위험한 차들,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얘가 더 무겁습니다. 험머 EV가 무려 1톤이 더 무겁습니다. 쟤는 도대체 뭘로 만든 건지. 성능도 별로고 적재함도 적은데 어떻게 얘는 1000km가 더 높은지 참 신기합니다. 저런 차들도 사이버 트럭보다 이미 1톤이 무거운 차들도 있기 때문에 딱히 미국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배터리 익스텐더, 레인지 익스텐더죠. 실으면 트럭 베드의 3분의 1이 날아가니까 주행거리가 무려 이제 470마일까지, 거의 800km 좀 안 되게까지 늘 수 있지만 저걸 누가 달겠냐. 이게 사이버 트럭의 고유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고유 그런 게 아닙니다. 리비안도 이미 페이턴트를 내고 있고요. 이미 그 전에 포드도 특허를 이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게 아닌 거죠. 리비안이 이걸 왜 냈냐면요. 댓글도 알려줬지만 맥스 배터리가 있죠. 그럼 400마일 돌파하고 트럭 베드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리자고 돈을 그만큼 쓸 이유가 있냐, 이제 논란이죠. 그리고 너무 늘어나는 주행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여기서의 중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적재함은 정확히 여기 다 비교를 해줬지만 사이버 트럭이 F150이나 리비안 R1T보다도 더 큽니다. 레인지 익스텐더를 설치하면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정확하게 이게 애플 투 애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F150이나 리비안은 이게 기존의 트럭 모양인데 사이버 트럭은 좀 기울어져 있죠. 이 위가, 이 뒤가 이렇게 깎아 내려가죠. 그래서 적재함을 좀 비교하기가, 커버를, 또 이 트럭 커버를 쓰냐 안 쓰냐, 이게 트럭의 장점이죠. 실제로 적재함을 막 100%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뉴스를 읽어봤지만 통계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실제 픽업 트럭 사고 토잉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 적재함을 풀로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모델 X를 타면서 느낀 건데요. 모델 Y보다 좀 더 큰데 이게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델 X의 적재함을 풀로 쓰지 않죠. 근데 테트리스를 안 해도 된다라는 점. 그냥 막 집어 던지죠. 그거 좀 커졌는데 아무 생각 없이 던져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장점이 어마무시하긴 하더라고요. 편하긴. 우리가 잘 넣으면 이제 많이 넣긴 하는데 트럭을 사면 그냥 막 넣게 되니까 그 이점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트럭을 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풀 캐패시티를 막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마다 내가 꽉꽉 실어야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생각보다 다른 경쟁사들보다 트럭 베드가 많이 큽니다. 요거는 좀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론 머스크도 밝혔듯이 여전히 플레니 오브 룸이 있고 카고에 경쟁사 대비해서 이거 레인지 익스텐더 안 쓰면 더 크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막 이렇게 비판받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딱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고 어차피 경쟁사들도 특허 내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면은 다른 회사도 이거 못 넣게 욕을 하셔야죠. 테슬라가 생각보다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4680 배터리 이런 거는 정말 새로운 건데 뭐 아이디어도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양산화하는 건 정말 최초죠. 근데 많은 것들을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지만 그걸 현실화하는 데 아주 발군인 아주 대단한 회사인 거지 막 엄청나게 남들 안 하는데 모든 거를, 이런 디자인은 최초지만요,
뭐 모든 거를 최초로 만들진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욕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가격. 그렇죠. 발표된 가격보다 많이 올랐죠. 근데 그건 이제 2019년이니까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죠. 아, 그래도 너무 비싸다. 그렇게 비싼 거 누가 사냐. 작년에 픽업 트럭의 평균 트랜잭션, 에버리지 트랜잭션 프라이스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59,000달러입니다. 작년이요. 전기 픽업 트럭이 아니라 그냥 생 모든 픽업 트럭입니다. 올해는 6만 달러가 넘을 게 거의 확실시 됩니다. 사이버 트럭이 6만 달러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서브시디,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6만 아래네요. 7,500달러 받으면. 그렇게 비싼가요? 예,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싸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좋죠. 한국 기준으로는 비쌀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 기준으로는 절대 비싼 게 아니다. 오히려 평균 이하부터 시작한다. 전기 픽업 트럭 중에서는 스펙을 이렇게 압도하면서 가격적인, 가성비가 더 좋죠. 전기 픽업 트럭끼리만 비교하면.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6만 불이 넘는 게 평균 트랜잭션 피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아, 그리고 보조금이 진짜 여기서 핵심이죠. 근데 지금 벌써 강화된, 며칠 전에 발표가 됐죠. 미국 정부가 더 목을 쥐어오는데, 이래서 포드 마기는 내년부터 아마 텍스 크레딧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배터리 대응이 되면 또 바뀌게 하겠죠. 이건 정말 시시각각 바뀌는 거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포드 마기가 탈락하는 건 좀 크죠.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합작 비율, 지분율,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광물까지 더 강력히 쪼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도 많이 대비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불편하죠. 워낙 많은 걸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니까. 근데 테슬라는 다릅니다. 4680은 기획, 개발, 심지어 원자재까지도 지금 리튬 마이닝, 리파이너리, 특히 리파이너리죠. 그 텍사스에서 돌리죠. 그러니까 리튬부터 해서 상당수를 자기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경쟁사 대비해서 여력이 있습니다. 강화돼도. 보조금이 사이버 트럭에 있어서는 다른 경쟁 제품보다 더 여분이 있다라는 거죠. 더 먹을 줘야도 보조금이 상실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모든 게 블랙프루프냐? 그건 아니죠. 지금 모델 3는 저 강화된 기준 때문에 내년부터는 반토막 납니다. 근데 모델 Y는 살아남았고요. 당연히 사이버 트럭도 살아남고 다른 모델들 다 살아남았는데 모델 3는 이제 후륜구동뿐만 아니라 전 모델이 해당이 안 됩니다. 중국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군요. 아무래도 가격을 싸게 만들려다 보니까. 근데 테슬라 모델 3 전 모델이 영향받을 정도면은 경쟁사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강화된 기준에서도 사이버 트럭은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리고 요즘 막 드래그 레이스부터 해서 정말 벌써부터 사이버 트럭 리뷰가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인플루언서들로부터 다시 한번 이거 4톤입니다. 얘 3톤이고 아니 성능은 거의 얘가 더 낫죠. 가속력이나 뭐 적재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얘가 낫는데 무려 1000km나 줄였죠. 4680 배터리와 스트럭처럴 배터리 덕이 크죠. 효율이 사이버 트럭이 얘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미쳤죠. 역대 모든 픽업 트럭들 중에서 정말 발군에 자꾸 테슬라의 주행거리가 뻥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실제로 쓰면서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1등 회사라서 저는 견제라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험머 EV 도대체 몇 대나 파나요? 이런 게 진짜 낚시질 아닌가요? 도대체 내연기관들은 매번 나온다고 하면서 도대체 몇 대나 파는 거를 이거 뭐 1000대 넘어서 많이 파나 했더니 지난달엔 몇 대 못 팔던데요? 아니 도대체 한 자리 두 자릿수를 논하면 이거가 진정으로 사기 아닌가요? 낚시? 다른 회사들이 더하면 더하지 덜 하진 않는다. F150도 낮은 모델로 낚시질하고 그다 취소해버렸죠. 몇 대만 팔고 몇천 대만 팔고. 그래서 사이버 트럭이 경쟁사 대비 무게면 무게, 보조금이면 보조금, 성능이면 성능, 그에 익히 테슬라에 알려진 장점들인 슈퍼차저라든지 슈퍼차저도 오픈했지만 F150은 그 선이 닿지가 않아서 물론 닿는 데도 있죠. 근데 유튜브 리뷰 보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해서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존에 한 마리 있죠. 싸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마일도 500마일
목표치에는 정말 도달을 못했지만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미 기준을 거기 갖다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거는 정말 안타깝지만 경쟁사들을 봐도 압도적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픽업 트럭 중에서 더할 나위 없이 뭐 보조금, 정책적인 면들이나 기술력, 모든 면, 디자인 뭐 하나 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래도 양산에 있어서는 지금 리비안도 한 분기에 한 15,000대 좀 안 되게 팔죠. 만들고 달 막 한 뭐 3, 4천, 5,000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사이버 트럭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한 대로 장부에 적혔듯이 그래도 달 10,000대 정도는 내년에 해준다면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예약자들 아시다시피 뭐 10만 대까지는 뭐 더 비싸도 더 잘 팔릴걸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만 대에서 이제 더 올라가서 15만 대? 희망적으로는 20만 대를 생산한다 그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40만 대 이렇게 가면요. 여튼 투자자들의 기대는 높겠지만 경쟁사 대비 이렇게 비교하나 저렇게 비교하나 안전성이라든지 주행거리 뭐 모든 면을 비교해봐도 얘가 나면 낫지 부족한 게 뭐 보이질 않습니다. 자, 마지막은 역시 이제 배터리 가격이 문제인데요. 처음으로 드디어 이게 몇 년 동안 이제 플래토에 있다가 이제 올해 한 14% 정도 떨어질 것으로 블룸버그가 이제 예측을 하는데요. 이게 기술력이 올라가서 내려간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서 내려갔다라는 게 그냥 배터리 가격 낮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성숙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라든지 다른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죠. 그러니까 순전히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래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분위기가 소디움 배터리가 워낙 뜨니까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부정적인 얘기도 이러니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왜냐면 여기 가격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소디움 배터리에 대한 이점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게 상용화될 때쯤이면은 여전히 인산 처리, 이미 리튬 리파이너리라든지 자원 개발이 계속되니까 LFP가 더 우세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만약 튀어오른다면 다시 당연히 또 소디움 배터리를 찾겠죠. 항상 레파토리입니다. 연구도 그렇고 뭐가 이제 부족하다, 비싸진다 그러면 그거 대체한다고 연구 확 일어나다가 갑자기 정작 걔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저도 누가 이길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인산철, 에너지 스토리지에 있어서 인산철은 뭐 막강한데 인산철이 이길지 소디움이 이길지 BYD는 둘 다 하고 있죠. 어떻게 될지 그 귀추와 매우 기대되는 바입니다. 뭐 소비자는 당연히 안전하고 싸면 결국 기술을 이해하지 않으셔도 결국 싸고 좋으면 다 잘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